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뮤테이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대는 우리가 뮤테이션에 대한 그 텀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뮤테이션과 베리언트 간의 그런 다른 의미들, 뭐, 약간의 그런 의미의 차이들, 그 다음에 변이의 빈도라고 하는 것이 그 파퓰레이션 스트럭처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연구들이 이런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죠. 뮤테이션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생물 개체 안에 있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뮤테이션 혹은 베리언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뮤테이션은 그 모던 지나믹스에서 결국에 알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얘기했죠. 베리언트는 알릴이다 혹은 뮤테이션은 알릴이다 같은 말이긴 한데 뮤테이션은 이제 지네틱 베리언트나 폴리모피즘, 지네틱 베리에이션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지 연구소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연구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연구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 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의미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이를 얘기할 때 뭐 뮤테이션을 쓴다, 제네틱 베리언트를 쓴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용어들이 조금씩 맥락이나 문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의 이 우리가 전체적인 토픽은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로 사용하긴 했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제네틱 베리언트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다. 근데 일부의 논문에는 뭐 제네틱 베리언트를 제네틱 베리에이션이라고도 쓰기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population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뮤테이션에 의해서 define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그런 유전체 혹은 유전학 연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됐던 주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아주 원류가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8세기, 19세기의 유럽, 그러니까 1800년대 유럽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수업을 이제 영광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90th century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190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800년대 유럽에서는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뭐 이 디베이트는 18세기에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사회적인 진화라든지 뭐 계층적인 진화, 여러 가지 진화들이 있지만 생물학적인 진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의 사람들은 솔테이셔니스트라고 있었고 또 한 명의 부류들은 그레듀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gradualist는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서도 생각할 수 있듯이 gradual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 내에서 이런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표현형의 다양성들이 gradual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진화들이 이 변화의 폭을 가진 채로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솔테이셔니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솔테이셔니스트 영어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솔테이션이라고 하는 뜻은 한 번에 확 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솔테이팅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suddenly take place.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갑자기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생물종이 새로운 생물종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휴고 드브리스라고 하는 사람들, 맨델 학파의 한 명이었는데, 휴고 드브리스는 대표적인 솔테이셔니스트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왕 달맞이 꽃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솔테이셔니스트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휴고 드브리스가 관찰했던 거 뭐냐? 그러니까 실험에서 새로운 변종이 발생을 했는데 이 변종에 대해서 휴고 드브리스는 어떻게 이 상황을 불렀냐면 뮤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뮤테이션은 DNA 시퀀스의 변화였지만 이 190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기서열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죠? 유전학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에는 그냥 외형적인 어떤 굉장히 그 상점벽해 같은 변화를 뭔가로부터 자기가 믿고 있는 걸 기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뮤테이션, 우리가 그리스어로 불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뮤테이트라고 하는 말의 변형인데 뮤테이션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런 뮤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고, 이 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일 거다라고 1930년대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때 사용했던 진이라고 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시대에는 알릴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 알릴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토마스 모건도 마찬가지로 그 쪽파리를 키우던 암흑과 같은 그런 실험실에서 어느 날 변종을 관찰했잖아요. 그 변종을 본 이후로 이 사람이 드디어 갑자기 무슨 종교적인 변심이 있는 것처럼 이 솔테이셔니스트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봤으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 목도했으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매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그, 그 다윈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다윈이안의 그 다윈의 관점을 갖고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변이들이 뭐 그 형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에 내추럴 셀렉션이다. 그죠? 다윈은 결국에 이걸로 본인의 주장을 성립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라는 게 실제로 진화의 가장 큰 프라이머리 포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관점을 따르던 사람과 맨델의 관점을 따르던 유전학자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뮤테이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셀렉션도 중요한 겁니다. 둘은 결국에 익스클루시브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호 배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걸 다 고려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발달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제 몇 가지 좀 재미난 얘기들을 좀 알아두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리차드 골드슈미트 같은 사람들은 이 진화가 일어날 때 이 사람도 솔테이션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홀풀 몬스터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 우리가 뮤테이션을 어떤 종이 갖게 될 때 그 뮤테이션이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전자의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표현형의 효과를 갖게 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굉장히 마크로한 그런 디벨로먼탈 마크로한 뮤테이션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마크로 뮤테이션이 결국에 호플 몬스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새로운 종의 출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의 생각도 다시 말하면 뮤테이션이 굉장히 새로운 종을 분화시킬 정도의 솔테이팅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이제 좀 많이 연구가 됐던 거 하나가 인간은 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어에 대한 그런 유전자로 잘 알려진 게 폭스피2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폭스피2라고 하는 유전자에 어떠한 지점, 그죠?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303번째 위치에 이 아미노산이
T에서 N으로 변화되는 경우 혹은 325번째가 N에서 S로 변화된 아미노산을 갖게 되면 인간은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연구들이 오랜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FOXP2라고 하는 유전자는 전사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DNA가 레플리케이션 되거나 DNA가 트랜스크립션 하는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백질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진화의 과정에서 드노브 뮤테이션을 만들어낼 때 우연하게도 이런 몇 가지 위치에 발생하는 그런 변이들이 결국에 인간종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정적인 표현형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크로 뮤테이션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냐? 왜냐면 폭스피2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가 언어 지연이나 언어가 발달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나 언어의 문제들이 생긴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폭스피2라고 하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갖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폭스피2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런 진화적인 그런 계층도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것들이 실제로 그 여러 동물에서부터 유인원으로 올 때까지 어떠한 뮤테이션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스피2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러 생물종, 동물종에 나타나지만 몇 가지 몇몇 위치들이 뮤테이션이 다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서 언어 기능에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여기서는 언어만 보여줬지만 우리가 동물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새들이 보컬라이제이션을 할 때 뭐 폭스피2의 어떤 위치에 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 새가 이런 종류의 보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가설이라고 얘기한 건, 이 폭스피2는 굉장히 뭐 과학서적에도 나오고 뭐 많이 언론에도 등장했던 단백질이지만 여전히 이제 이게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가설이다. 뭐 제가 뭐 10년 후, 20년 후 유전학을 가르칠 때는 또 이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정도의 예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예시인데 뭐냐면 인간은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지능이 좋은 동물이죠. 그죠? 우리는 이 침팬지나 쥐나 아니면 이런 애들보다 지능이 좋죠.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능이 좋은데 이제 이런 지능의 이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 레벨 코그니션, 이모션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냅스의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냅스가 뭐냐? 시냅스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위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냅스의 복잡성을 갖게 되는 건 뭐냐? 우리 시냅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 유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런 펑자이에는 이런 간단한 시냅스 같은 시냅스 머시기 같은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런 인간으로 올수록 이렇게 진화가 될수록 그 포유류로 진화가 될수록 시냅스의 유전자들을 다양하게 갖느냐, 왜 그러냐를 보시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 드노 뮤테이션을 갖는 과정에서 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손을 낳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하게 이러한 유전자가 이렇게 듀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렇게만 유전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 그, 그 가미트 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뮤테이션을 갖게 되면 여기에 요것과 똑같은 유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듀플리케이트, 중복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듀플리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펑션이 없는 형태로 듀플리케이션, 그냥 뭐 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두 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능이 뭔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갖는 걸로 듀플리케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부만 잘려가지고 듀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종을 나누는 형태로 조금 더 종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듀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그 순간의 이벤트를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이런 새로운 이 변이가 발생하는 그래서 유전자가 새롭게 이런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면 유카리오테부터 메타주안 이렇게 올라올수록 이러한 여러 가지 시냅스 유전자가 이렇게 복잡성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마크로한 이볼루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뮤테이션이 굉장히 큰 이볼루션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의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윈의 그 생각을 좀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뭐 로날드 피셔라든지 셔엘 라이트, 이거 이제 셔엘 라이트가 여러분들 그 생물 2 때 그 멘델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 일부 교과서는 등장을 하는데 그 멘델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용어죠. 제 멘델 집단이 왜 교과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셔일라이트가 1940년대인가 썼던 논문에 잠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셔일라이트가 거기서 이제 진화의 4대 요소 해가지고 뭐 자연선택, 뭐 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셔일라이트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 제이디 홀데인이라든지, 뭐 시오도 도브잔스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내추럴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콤비네이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렇다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무라, 무투 기무라라고 하는 일본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일본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도미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뮤테이션 티오리를 완성시킨,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뮤테이션을 이해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인데, 이 무투 기무라가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인간의 그런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대부분의 뮤테이션은 뉴트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 보는 다양한 그런 형질의 분포들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관찰하는 이런 뮤테이션의 그 발생 빈도들을 생각을 하면, 뮤테이션들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솔테이셔니스트들한테도 다위니스트들한테도 둘 다 중요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바꾸면 제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뮤테이션을 생각해 보면 뭐 엑스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면 일단 말부터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뮤테이션이 발생하면 막 울버린처럼 무슨 뭐 새로운 형질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물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 안에 뮤테이션은 300만 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 세대에 거듭할수록 우린 뮤테이션을 70개씩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70개씩 나타나는 새로운 뮤테이션이라든지 300만 개 뮤테이션이 어떠한 기능을 굉장히 크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휴고 드브리스가 말했던 것처럼 솔테이셔니스트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울버린이나 어벤져스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인간은 다양하긴 하지만 그 표현형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뮤테이션이란 건 대부분 뉴트럴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죠? 뉴트럴하지 않으면 자연 선택에 노출될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형질을 유도한 채로 살아있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제가 굳이 그 2학년 수업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제가 계속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폴리제닉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폴리제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렇게 수백만 개의 변이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적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애디티브하게 컨트리뷰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는데 그 애디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변이들이 뉴트럴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폴리제닉의 애디티브한 알릴들은 뭐 어떤 형질의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적은
그런 기여도를 갖고 형질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무라의 이 뉴트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면 이렇게 배웁니다. 뮤테이션이 굉장히 함풀하다. 뮤테이션이 굉장히 베네피셜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생물이나 뭐 이런 거 배울 때 뮤테이션이 생기면 뭔가 엄청나게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99.9999999%의 뮤테이션은 뉴트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뮤테이션들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굉장히 애디티브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애디티브한 뉴트럴한 뮤테이션들이 그 총체적으로 쌓여서 하나의 형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이라는 말이 제가 약간 올드텀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뮤테이션은 이제 그리스어로 원래 근원적인 말이 permanent change in evolutionary process라고 하는 겁니다. permanent change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영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만약 뉴트럴하다라고 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퍼머넌트 체인지라고 하는 건 뭔가 가시적인 변화를 굉장히 크게 오랜 동안 미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뮤테이션이 뉴트럴하다? 그러면 뮤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나? 약간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뮤테이션이 갖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런 함풀 뮤테이션, 베네피셜 뮤테이션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조금 너무 과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리언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베리언트가 보다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을 하게 된다. 결국에 뮤테이션이 됐건 베리언트가 됐건 염기 서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베리언트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베리언트다, 제네틱 베리언트다라고 하는 말은 제네틱 베리에이션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베리에이션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용어를 하나만 쓰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그때그때마다 좀 의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표현을 쓰는데 제네틱 베리언트 혹은 제네틱 베리에이션 이런 식의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는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폴리모피즘이 한국말로 다형성, 유전적 다형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폴리모피즘도 결국에 베리언트나 뮤테이션과 같은 말인데 이 폴리모피즘은 그 당시에 무슨 말로 쓰였냐면 인구 집단에 1% 이상 존재하는 알리를 표현할 때 그 알릴의 빈도가 1% 이상일 정도로 흔하게 나타날 때 쓰는 표현으로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폴리모피즘이 지금도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리언트를 쓸 상황에서는 그냥 베리언트를 쓰는 게 맞습니다. 폴리모피즘이 뭐 예를 들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할 때 SNP, SNP이라고 하는데 그때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폴리모피즘 아주 현대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거나 교과서를 읽거나 할 때 그 자료들은 옛날의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이 여전히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같은 의미로 이 제네틱 베리언트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변이의 빈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변이의 빈도라고 하는 건데, 이 변이의 빈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 때 본 것처럼 이러한 이 변이에 대해서 볼 때 각각의 인종별로 나타나는 변이의 빈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 변이의 빈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알릴 프리퀀시. 그죠? 변이라고 하는 건 알릴이기 때문에 이 알릴이 특정한 그런 인종의 몇 퍼센트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66%가 나타나고 유러피언은 23%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빈도가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제가 그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도미넌트 알릴인데 왜 알릴 프리퀀시는 높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이죠. 알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처음에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쵸? 현생 인류는 어디서부터 그 공통 그 조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의 이제 추정으로 현재의 추정으로는 현대 인류는 이 아프리카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년 전 이상의 시간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부터 다른 대륙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유럽으로 가고, 일부가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을 하고, 일부가 그 남반구로 가고, 일부는 동아시아, 한국 이런 데로 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베링해협을 넘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이 들고 온 그 알릴의 숫자가 이 인종 간의 알릴의 숫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뭐 자손을 낳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나왔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founder pop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founder population들이 나와가지고 이주를 할 때마다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의 그런 알릴의 빈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24년에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알릴의 그 프리퀀시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내용이지만 미리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로부터 나와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갔는데 그러면 아프리카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현재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비아프리카 사람들, 인종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파퓰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의 사람들이 갖고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의 인류에 이 정도의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주민이 있었다고 하면, 초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 일부에 해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럽도 가고, 남반구도 가고 이런 식으로 뭐 아시아와 아메리카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프리카에 남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파퓰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알릴 프리퀀시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네틱 풀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풀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을 때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션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릴 프리퀀시, 베리언트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파퓰레이션의 이런 다양성들, 제네틱 다이버시티를 결정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알릴 프리퀀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몇몇의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바틀렉을 받았느냐,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환경적인 인자랑 어떻게 인터랙션을 했는가 등등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연구도 몇 해 전에 돼가지고 사이언스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 티벳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고지대에 살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 그런 산소 포화도를 담당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어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티벳에 가서 거주했던 뭐 초기에 뭐 한 몇백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헤모글로빈 그 유전자의 헤모글로빈 단백질 기능이 그 고산지대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른 나이에 사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 기능이 원활하고 좋았던 사람들만 티벳에 정착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그 유전적인 그 데이터들을 지금 시대에 조사를 해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헤모글로빈 단백질 기능이 좋은 그런 사람들로 관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딘가로 이주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환경적인 인자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알리 프리퀀시에 다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에 변이가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제가 갑자기 DNA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DNA가 똑똑해져 하면서 뭐 DNA에 똑똑해지는 변이를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변이를 갖고 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자연 선택을 거쳤을 때 남았던 사람들이 그 집단의 변이를 구성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이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로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와일드 타입 알릴이라고 부르고 있고 혹은 커먼 알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베리언트 알릴 혹은 알터네이티브 알릴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와일드 타입 알릴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그 집단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면서 존재하는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와일드 타입 변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와일드 타입 변이가 이 처음에 있었던 커먼 앤시스터나 파운딩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맞는 표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유전체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한 20년 전쯤에 1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일드 타입인 알리를 한번 봤더니 어떤 알릴, 뭐 RS1, 2, 3에서 A랑 T가 있을 때 A가 90%가 나오고 T가 10%가 나왔습니다. 10명한테. 그러니까 9명이 A고 1명이 T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오케이. 그러면 A가 와일드 타입 알릴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냐? 뭐 한 100만 명을 조사했다라고 쳐볼게요. 아, 이거 다 쓰기가 좀 그러네요. 100만 명을 조사했다고 쳐볼게요. 100만 명을 조사해봤더니 이게 웬걸? A가 20%, T가 80%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때부터 T가 와일드 타입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휴먼 지nom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 그때 봤었던 그 DNA 시퀀스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빈도를 가지고 와일드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in theory, 그러니까 예상키로는 그 집단에서 굉장히 다수로 존재하는 걸 와일드 타입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그 수업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그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올 때까지 배우는 과학은 교과서의 과학이기 때문에 무조건 A는 B다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과학을 배우고 암기하고 그다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부터 하는 과학, 여러분들 배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 뭐 이거는 오렌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사과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계속 그런 데이터를 보잖아요. 교과서는 10년 전, 1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불변할 수 있는 얘기들을 넣습니다. 근데 과학 연구라고 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24년의 시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처럼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 이게 선생님이 A라고 가르친 게 A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가르쳐 보면. 근데 약간 다를 수도 있는 여지들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리언트 알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DNA상의 염기 서열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건 이제 와일드 타입과 다른 형태로 다른 염기 서열로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이 변이들을 보는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지금 시점에 우리가 알리를 설명을 할 때, 변이 수준을 설명을 할 때 와일드 타입 알릴, 그다음에 베리언트 알릴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 영어로 녹화를 한 건데, 한국말로 이렇게 길게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population structure를 담당하는 알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는 이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coalescent theory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mon ancestor로부터 왔을 때 이 변이의 그런 리니지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모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coalescent theory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코헬렌트 티어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 거는 이 각각의 세대별로 갖고 있는 변이들이 이렇게 유전될 수 있는 건 결국에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되어 있는 형태로 이 알릴이 유전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랜덤한 상태에서 유전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왜 이걸 가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코헬렌트 시어리를 바탕으로 이런 흐름들을 측정해 보면 랜덤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건 귀무가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측정한 거는 왜 스토캐스틱하지 않냐, 왜 랜덤하지 않냐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우리가 가설을 갖고 하는 연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할 때, 요런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변이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의 30억 개 DNA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주 일부를 보여준 거예요. 한 몇 개 염기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원이 되면 이런 화면을 켜놓고, 아, 여기에 변이가 있구나, 여기에 변이가 있구나, 여기에 변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지는 않고, 이렇게 칠하면 이제 사람들이 미치겠죠. 이렇게 하진 않고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그죠? 왜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볼 일이 별로 없고, 하지만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변이가 생겼구나,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발전됐던 여러 가지 기술의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세션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2000년대에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휴먼 지놈 말고 하플로타입이라고 하는 걸 찾는 프로젝트를 하자. 하플로타입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의 인종적인 차이들, 그러니까 파플레이션의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을 했고, 이제 햄맵이라고 하는 하플로타입 매핑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종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진짜로 알리 프리퀀시라고 하는 걸 보면 어,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를 볼 수 있냐에 대한 답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햄릿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이 성공을 바탕으로 사우전 지놈 프로젝트, 우리가 이렇게 몇백 명만 보는 걸로는 부족하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자 해서 사우전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리 프리퀀시를 가지고 진짜로 조사를 해보면 여기 AFR이라고 하는 게 아프리칸인데 아프리칸들과 그다음에 AMR 여기는 아메리칸들이죠. 그 인디언들, 그다음에 ESA는 이스트 에이션, EUR은 유러피안, 유러피안들 있고 이스트 에이션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전체 데이터들 이제 바탕으로 이제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를 보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녹음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왜 인종적 차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밖에 안 쓰고 계속 이렇게 지금 녹화된 걸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population structure라는 말로 계속 썼을 거예요. 이 population structure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종적 차이라고 번역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죠? population은 여러분들 뭐 배웠듯이 집단 이런 뜻인데 사실 유전학에서는 인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race도 있고 ethnicity 있고 ancestry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ancestry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리 프리퀀시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파퓰레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ancestry를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race나 ethnicity는 ancestry랑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 어떤 그 예를 들면 사우전 지너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나는 백인입니다. 나는 유럽 계통의 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분석하고 봤더니 그 사람은 사실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사람입니다. 백인이랑 이렇게 섞인 라틴 아메리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인종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엔시스트리지만 내가 무슨 인종이다. 나는 이런 인종이다라고 밝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데클레이션 하는 것들은 레이스나 엔시스트예요. 에스니시스트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유명한 조나단 같은 친구는 자기가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내가 어떤 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레이스, 에스니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유전적인 인종을 보는 건 우리가 그때는 엔시스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인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적인 얘기들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용어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된 결과를 대중에게 전달하거나 할 때 적절한 용어를 쓸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 용어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좀 차이를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예를 들면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한국인들이 겪는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아니면 뭐 당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발달장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표현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죠? 조나단 같은 사람도 세금을 내고, 그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의 가정들도 세금을 내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세금을 가지고 유전체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 엔시스트리적으로 한국인인 사람들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다른 엔시스트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인종이라는 언어를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유전체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연구의 목적들을 잘 반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답은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대학에 오면 답이 없는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이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갔을 때도 좀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인종이라고 하는 얘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광의 문제죠. 영광으로 하면 제가 인종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광을 하라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저 어디로 갔지? 네, 이런 대규모 유전체 프로젝트들이 사우젠지너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초기에 이루어졌던 되게 좋은 연구는 뭐였냐면 데코드 지네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생명과학 회사가 했던 프로젝트고 1996년부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이런 햄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보다 더 먼저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먼저 시작할 수 있었냐? 굉장히 전설적인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리 스테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카리 스테판손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를 96년대부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아이슬란드로 이주할 때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 가족의 족보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그 유전을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서 오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학에 대한 패턴을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족력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97년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컴퓨터화,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데코드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그런 랜드마크 같은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지네틱 리콤비네이션 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2002년도 때 발표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리콤비네이션 맵 같은 거를 디서 봤냐? 그 초파리를 가지고 만든 거를 1920년대 때 그 토마스 모간의 실험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 수준에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해버립니다. 2002년도 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 대단한 일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때 드노보 뮤테이션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첫 번째로 대규모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2012년도 때 이걸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유전체 연구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겠지만 가장 잘하는 나라는 사실 이 아이슬란드예요. 이러한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마치 해리케인과 손흥민과 같은 그런 투톱처럼 이 카리스테판손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실현시켜줬던 아우구스틴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MIT 출신의 수학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시면 이 논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꿔냈던 그런 연구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네, 꼭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오냐고 물어봐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좋죠. 왜냐하면 뭐 대학에 왔으니까 이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언제 읽어보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들 말고도 이제 UK 바이뱅크라고 하는 연구.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데 영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나 여러 가지 관찰들을 이제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UK 바이뱅크라고 하는 본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 유전체 데이터, 그 유전적인 조성들을 보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2017년도 때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핀란드라고 하는 그 유럽에는 있지만 유럽인들과는 조금 다른 인종적인 역사를 갖고 살았던 그 나라가 있는데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6년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50만 명 정도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핀젠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핀란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population structure에서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국가발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업이 이번 4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9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 거고 아마도 뭐 예상컨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머셜한 회사들도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있는 회사가 이제 NCSJ.com이라고 하는 회사고, 이 NCSJ.co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커스터머들한테 유전체 데이터들을 팔아가지고 유전체 검사 키트를 팔아서 이 사람들 해보고 나면 어디에 산 사람들이 무슨 뭐 인종들, 원래 왔던 인종들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보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뭐 개인의 족보도 찾아주고, 뭐 잃어버린 뭐 가족도 찾고, 뭐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이제 뮤테이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 퍼플레이션을 이해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뮤테이션은 뭐다? 알릴이고 알릴은 DNA상의 염기서열의 변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네틱 베리언트 가장 일반적인 얘기고 그리고 그것들의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내추럴 셀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퍼플레이션 스트럭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혹은 국내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퍼플레이션 스트럭처 연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전체적인 세션 3의 인트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을 이제 이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